불교 미술의 이해, 고려시대 불교 조각. 고려를 세운 태조는 위로는 부처에 기대고 하늘과 신령의 위엄에 의지하여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긴 훈요 10조에도 불력으로 힘을 얻었으니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고려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태조는 수도를 개경으로 정하고 수많은 사찰을 건립했습니다. 이때 불교 존상은 어떤 모습으로 모셔졌을까요? 또 불상의 변화는 없었는지, 새롭게 주목해야 할 특징은 무엇인지 고려시대 불교 조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불교 고려시대 불교 조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철불의 제작과 거대한 석불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라의 수도였던 서라벌에서 정치 세력의 중심이 이동된 것입니다. 불교 문화도 경주를 기반으로 하는 경상도 지역에서 개성으로 중심축이 달라졌습니다. 한편 통일신라 시대는 경상도의 주요 문화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추세였습니다. 반면 고려는 개성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불교 문화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불교 미술품이 제작되는 배경에 지역의 근거를 둔 호족 세력의 신앙적 경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각 지역이 강조되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다원성은 고려 문화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이러한 양상이 불교 조각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로 만든 불상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진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높이는 3m에 가깝고 무게는 6톤이 넘습니다. 대좌의 높이와 철이 주는 무게감까지 감안하면 예배자가 압도될 만한 존상입니다. 이 불상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 조각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석굴암 본존상과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니 어떠신가요? 항마 촉지인을 나타내는 자세,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옷의 표현, 그리고 무릎 앞에 부채꼴처럼 펼쳐진 옷주름을 주목해 보세요.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철불이 발견된 일제강점기에는 통일신라의 불상으로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고려 초 10세기 유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불은 경기도 하남시 절터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원래 2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지만 다른 불상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형 철불을 2점이나 모신 사찰이라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상당한 세력가의 후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터가 있던 지역은 고려시대 행정구역상 광주에 해당합니다. 고려 초기 광주를 장악했던 호족은 왕규라는 인물입니다. 태조의 아들 광주 원군의 외조부이기도 합니다. 그의 권세가 철불 조성에 힘이 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불상이 통일신라와 연결되는 점은 재료에도 있습니다. 통일신라 후기에도 철불이 제작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과 강원도 철원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제 불상은 50여 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성된 시기는 대부분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전기에 집중됩니다. 또한 경주 주변에서는 보이지 않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 중부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철불 중에는 도금한 상도 있습니다. 바탕재료와 상관없이 불상은 원래 금빛으로 장식합니다. 세월이 흘러 표면이 변한 경우에 후대에 개금한 것입니다. 철불은 항마 촉지인 도상으로 많이 만들어졌지만 비로자나불이나 약사불도 확인됩니다. 출토 유물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철불은 유행 시기와 제작된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철로 만든 불상이나 범종이 일찍부터 유행한 것에 비해서 철을 선호하진 않았습니다. 철불이 경주 인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지방의 불사를 주도한 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동보다 쉽게 구하는 값싼 재료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 불상을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청동보다 녹는 점은 더 높지만 빨리 식어서 굳어버립니다. 주조하고 난 후 세부를 다듬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판을 결합해서 주조하기 때문에 이음새가 남고 표면에 거친 흔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철부를 선택한 것은 청동 재료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신라 말기에는 중국과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교역을 통해 들어오는 구리가 부족했습니다. 고려 초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 왕조가 들어서고 여러 지역에 대형 사찰이 건립되면서 청동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대형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동을 대체할 재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충주를 중심으로 철 생산지가 자리하고 있어서 인근 지역에서 철부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철불의 선택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점차 상당한 제작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3m에 이르는 거대한 철불을 완성도 높게 제작한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려 초기 철불에 반영된 통일신라의 영향도 점차 사라집니다. 충주에서 발견되는 불상은 새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강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은 근엄한 표정입니다. 다소 권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또한 양쪽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계단식 주름과 속옷의 매듭 표현도 통일신라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두 불상은 고려시대 철불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편 철 생산 중심지였던 충주의 지역 양식을 증명해 줍니다. 고려시대는 돌로 만든 대형 불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전하는 삼중불 가운데 본조는 높이가 4m가 넘습니다. 고려 태조가 창건한 사찰 개태사에 안치되었던 불상입니다. 이 지역은 왕건이 후백제와 최후 격전을 치르고 승리한 자리입니다. 후삼국 통일을 완성한 의미 있는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찰을 세운 것입니다. 태조는 개태사가 완공되고 법회를 열었으며 친히 바로문을 지었습니다. 통일의 위협이 부처의 힘과 하늘의 권위로 가능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본전불은 둥근 얼굴에 귀가 길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 들었고 왼손은 배에 있는데 무엇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왼쪽 보살상은 머리 부분이 없어진 것을 복원한 것입니다. 본존보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오른쪽 보살상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상당한 크기로 위엄이 있지만 세부는 투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얼굴의 표현과 자세, 조각수법 등은 기존의 존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개태사 삼존불은 고려 초기 대형 석불 제작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다음 두 불상을 보시겠습니다. 크기를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석불입니다. 개태사 삼존불이 발견된 지역과는 가깝고 크기는 훨씬 커졌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석조대불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관촉사에 자리한 석조 보살 입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찰 경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에서 규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존유물 가운데 가장 큰 석불입니다. 이 존상은 보살상으로 불립니다. 장방형의 복원을 썼고 양쪽 귀를 살짝 덮고 흘러내린 세 가닥의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한 오른쪽 손목에는 팔찌가 있고 연꽃 같은 지물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은 일반적으로 보살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보살상은 몸에 비해 머리와 손발이 상당히 크고 전체 비례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눈, 코, 입은 크고 볼과 턱은 살찐 것처럼 보입니다. 목은 짧고 얼굴에 비해 어깨는 좁은 편입니다. 원통형 몸체에는 얕은 부조로 옷주름을 표현했습니다. 크기로 인해 몸체는 여러 개의 돌로 나누어 만들었습니다. 이 보살상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보관입니다. 높은 원통형 관을 올리고 사각형의 보개를 이중으로 얹었습니다.
내 귀퉁이에는 청동으로 만든 풍령을 달고 화려하게 꾸며놓았습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과도 비슷해서 제왕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보관은 기존의 보살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큰 보게가 달린 이유 중에는 눈이나 비가 올 때 존상을 보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야외에 자리한 조각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존상의 얼굴로 빗물이 타고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게 밑면 가장자리를 얕게 파내 마무리했습니다. 관촉사 보살상은 광종대에 활약한 승려 해명이 조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종은 해명과 함께 장인 100여 명을 보내 거대한 석상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마에 있는 백호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묵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968년에 조성된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처럼 왕실과 연계하여 대규모 불사를 진행한 것은 논산 지역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싶었던 광종의 의지가 반영되었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면류관을 쓴 보살상에서 왕의 위엄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조사 석조보살 입상도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문이나 문헌 기록은 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조성 배경이 궁금합니다. 보관의 기본 형태는 관촉사 보살상과 유사한데 좀 더 단순한 모습입니다. 정갈하게 빗은 머리카락을 정면과 측면, 뒷면까지 표현하였고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어깨를 덮고 있습니다. 몸체는 간략하게 처리해서 세부 특징이 없고 지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형과 눈, 코, 입의 묘사도 관촉사 보살상에 가깝지만 약간 더 부드러운 표정입니다. 두 보살상은 비교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 많아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석조대부를 한 점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돌을 다듬어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만든 일종의 석굴사원으로 꾸민 공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목조 건물이 있었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상은 거대한 크기와 단순하게 처리한 몸체 그리고 보게를 얹은 모습에서 앞에 두 조각상과 같은 계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다릅니다. 신체에 비해 머리와 얼굴은 공들여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발 형태와 이마의 백호,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은 불상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불상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조성했는데 6매의 화강암을 사용했습니다. 가슴 앞에 모은 손에서 둥근 약함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물로 보면 약사열애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명이 미륵리이고 사찰의 이름은 미륵대원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출토된 기와 중에는 미륵당이라고 새긴 명문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륵불로 신앙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륵대원에서 원은 일종의 숙박시설을 뜻합니다. 고려시대의 사찰이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하면서 실용적 기능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형 불상이 조성된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점의 석조 대불은 거대한 크기와 기본적인 외형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상이나 보살상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불교 조각에서 중요하다고 믿는 종교적인 엄숙함이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절한 신체 비례나 섬세한 세부 묘사는 부족하고 무언가 세속적인 느낌을 줍니다. 때문에 석굴암과 같은 통일신라 시대 조각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 사람들의 신앙이 반영된 또 다른 불상의 얼굴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대형 석상을 완성하기 위하여 얼굴과 보관은 공들여 표현하는 대신 몸체는 간략하게 마무리했는지 모릅니다. 이상적인 비례를 갖추거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압도적인 크기가 더 필요했었는지, 그리고 대형 석불에서 더 많은 위안과 위로를 받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고려 전기, 새로운 불교 문화를 보여주고 독창적인 양식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석조대불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충청도 지역과 전라북도 일대에서 조성되어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석불의 위상이 다시 평가되는 분위기에 맞게 관촉사 석조대불은 국보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고려시대 초반은 기존의 불교 문화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새로운 변화가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불교 조각에서는 통일신라 후반에 유행했던 철불이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반면 거대한 석불 문화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 밖에도 고려만의 특징을 가진 다양한 불교 조각을 조성하는데요. 어떻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지, 새롭게 주목해야 할 특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고려시대의 다양한 불교 조각에 대해 이해하고 불보살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과 제작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철로 만든 불상과 돌로 만든 거대한 불보살상을 통해 고려 전기 불교 조각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변화, 그리고 재료가 가지는 특성과 제작 지역이라는 측면을 비교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지역성은 고려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강릉 지역의 불교 조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2 존상은 대리석으로 만든 보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조각재료는 아닙니다.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송사 절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점은 안타깝게도 머리와 한쪽 팔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송사는 문헌기록에서 문수사로 불렀습니다. 고려학자 이곡은 한송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적었는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2 석상이 땅속에서 위로 솟아나왔다고 했습니다. 현존하는 유물이 기록에 전하는 문수와 보현보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남아있는 보살상의 세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석 질감을 잘 살려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을 줍니다. 얼굴은 둥글고 통통하며 눈은 반쯤 뜨고 코는 약간 커 보입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미소 띈 모습인데요. 입술에는 붉은 채색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마에는 큰 백호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멍만 보이는데 안쪽에 수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수정을 끼워 넣어 백호를 표시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목에는 굵은 삼도가 띠처럼 표현되었습니다. 삼도는 불보살상의 목에 나타나는 3개의 주름으로 생사윤회의 인과를 상징합니다. 장신구는 3줄로 만든 목걸이를 했고 2 팔에는 팔찌가 있습니다. 옷의 표현도 자연스럽고 주름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손은 크고 사실적으로 조각되었는데 오른손에는 연꽃을 들고 왼손은 검지만 곧게 편 독특한 수인입니다. 다리는 결과부자한 것과는 달리 편안한 자세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안으로 하고 왼쪽 다리를 밖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하게 다리를 놓는 자세를 서상이라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중요한 특징은 보관에 있습니다. 원통형으로 높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부관을 쓴 보살상은 인도의 밀교도상이 수용되면서 중국에 등장합니다.
밀교가 융성했던 수도 장안과 산서성 오대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습니다. 이후 요나라 조각에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대산이 있는 강원도의 보살상에 표현되었습니다. 비슷한 보관을 쓴 보살상은 월정사에서도 발견됩니다. 두 보살상은 원통형 보관과 풍만한 얼굴의 표현, 그리고 미소까지 공유하는 특징이 많습니다. 지금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원래는 팔각 9층 석탑을 향하여 앉아있던 보살상입니다. 왼쪽 무릎을 세운 상태로 꿇어앉은 모습인데 이러한 자세는 중앙아시아에서 유래되어 호괴라고 합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고 탑을 향해 무언가 공양하는 모습입니다. 유사한 보살상은 강릉 신복사지에서도 확인됩니다. 3층 석탑을 향해 공양하는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신복사 보살상의 머리 꼭대기에 보개가 있지만 그 아래 원통형 부관은 같은 계통입니다. 세 분의 보살상을 함께 보면 원통형 보관, 복스러운 얼굴과 다정한 표정, 눈, 코, 입 묘사, 그리고 두껍게 묘사한 삼도까지 여러 특징이 같습니다. 또한 모두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려시대 강원도에서 유행한 독자적인 불교 조각 양식으로 파악됩니다. 고려 후기에는 온화하고 정돈된 조형을 보여주는 불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장곡사 금동약사 열애상과 복림사 목조 아미타 열애상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얼굴은 단아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옷을 입은 방식도 비슷해서 같은 유형의 도상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고려 후기 보살상을 보시겠습니다. 둥글고 넓적한 얼굴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 근엄함이 느껴집니다. 옷은 불상과 같이 통견 형식으로 입었고 몸매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목에는 길게 늘어지는 장신구를 걸쳤습니다. 구슬 장식은 번잡하지 않고 잘 정돈된 모습입니다. 두 상도 비슷한 모습이어서 이러한 유형의 보살상이 유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14세기에 제작된 불상과 보살상입니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다른 보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색적인 요소가 눈길을 끕니다. 화려한 장식과 독특한 자세에서 앞서 살펴본 조각상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원나라 불상이나 원에 영향을 준 네팔과 티벳 계통의 불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리 장엄구에도 티벳 불교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불교 조각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보살상의 세부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회영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금동 관음 보살 좌상입니다. 호화로운 장식이 있는 높은 보관을 쓰고 있으며 계란형 얼굴입니다. 보관에는 화불이 있습니다. 크고 둥근 모양의 귀걸이도 주목됩니다. 또한 복잡하고 화려한 구슬 장식이 길게 늘어져 대좌까지 덮고 있습니다. 장신구에 가려졌지만 맨몸이 드러나고 허리는 가늘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전형적인 티베트계 불상 양식입니다. 두 유형의 보살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귀걸이나 팔찌, 목걸이 등의 장신구 표현이 다릅니다. 얼굴형이나 인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옷을 입은 방식 때문에 몸매가 드러나게 표현되는 점이 구별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지만 다양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보살상은 독특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한쪽 다리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팔을 걸치면서 편안하게 앉은 모습입니다. 이는 전륜성왕의 자세라는 의미로 윤왕좌라고 합니다. 전륜성왕은 인도 신화에서 통치의 수레바퀴를 굴려 세계를 지배하는 이상화된 제왕입니다. 윤왕좌를 한 관음보살상은 중국 송원대에 크게 유행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조각으로 남아있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살상과 마찬가지로 높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보관에는 화불이 보입니다. 또한 크고 둥근 판 위에 꽃무늬가 있는 귀걸이를 달았고 길게 늘어지는 장신구를 걸쳤습니다.
14세기 초에 만든 원나라 보살상을 보면 높고 화려한 부관과 크고 둥근 귀걸이, 늘어진 장신구, 가는 허리 등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고려 말의 보살상과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좌는 연꽃이 위로 향한 모양인 양년과 아래로 향한 복년이 상하대칭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대의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보살상도 같은 형식의 대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관에 화불이 있고 오른손에 연꽃봉오리를 들고 있어 관음보살로 판단됩니다. 이 상도 귀걸이와 팔찌, 목걸이 등의 장신구와 세부 표현에서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원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티벳계 불상 양식을 제작했습니다. 명나라 15세기 초에 제작된 문수보살상도 같은 계통입니다. 얼굴의 표정이나 허리선이 관능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네팔과 티벳 영향을 받은 중국의 불교 조각은 특유의 관능미를 강조하고 과도하게 장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고려의 보살상은 요염한 자세는 보이지 않고 다소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줍니다.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 이국적인 요소가 드러나지만 나름의 선택과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판을 조립해서 만든 전각 형태의 유물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푸른색 청동으로 남아있고 기와골과 수막새도 묘사되었습니다. 문을 여닫을 수 있는 형태로 작지만 실제 정각처럼 보입니다. 용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될까요?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에는 불교 존상들이 가득합니다. 고려시대의 불교 조각을 살펴보는데 불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감은 작은 불상을 봉안하는 구조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와 지붕을 얹은 정각 안에 불상을 안치하고 각 벽면에도 존상을 표현합니다. 안쪽 정면에는 삼존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뒷면에서 두드려 만든 타출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불보살을 중심으로 주변에 10분의 승려상이 보입니다. 여다지문 안쪽 면에는 금강 역사상이 좌우로 부조되었습니다. 숨은 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무늬로 만든 광배를 뒤로하고 몸을 뒤틀면서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살과 승려상은 모두 부처를 향해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본尊은 아미타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얼굴에 생동감이 있습니다. 정면의 좌우에도 존상이 보입니다.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살이 있습니다. 다른 쪽은 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배치한 것입니다. 문수와 보현보살 그리고 10대 제자상 등의 조합은 보통 석가모니와 함께 나타납니다. 윗면 천정에는 능화문을 구획하고 용을 장식했습니다. 불단 위를 장엄하는 천기와 같은 느낌입니다. 불감의 바깥쪽 옆면에는 2점씩 사천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천왕은 칼이나 보탑을 지물로 들었는데 비파도 보입니다. 비파는 목이 굽은 4줄짜리 현악기인데요. 보통 동쪽에 배치되는 지국천이 들고 있습니다. 비파를 든 사천왕은 티베트 불교에 나타나서 원의 영향을 받은 도상으로 생각됩니다. 뒷면에는 험악한 인상을 풍기며 팔보중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금동불감과 비슷한 유물이 전라남도 구례 천은사에도 전합니다. 전체 외형과 내부 구조가 유사한데 천은사 불감이 더 크고 안에는 불상도 남아 있습니다. 두 불상 사이 가운데에도 대좌의 흔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3분의 존상이 자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도 지금은 불상이 남아있지 않지만 원래는 봉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천은사 불감의 내부를 보면 본尊은 직원인을 한 비로자나불입니다. 좌우 협시보살과 10대 제자, 천왕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좌측 벽면에는 약사 삼존불이 있고 우측에는 아미타 삼존불이 자리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비로자나불이 계신 중앙의 세상과 약사불의 동방세상,
아미타불의 서방 세상이 구현된 것입니다. 내부에 봉안된 불좌상은 서로 손모양이 대칭을 이룹니다. 가운데 본존이 있는 모습을 가정하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대자는 앞서 살펴본 원의 양식과 같습니다. 양년과 복년이 상하대칭으로 배열된 이중 연화대자로 티베트 불교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불감의 뒷면에는 명문이 있습니다. 불상은 신승이 만들고 불감은 김치와 박어산 등이 제작했으며 박씨 부부가 시주했습니다. 그리고 승려로 추정되는 네 분의 이름도 보입니다. 조성연대와 제작 배경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과 천은사 불감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해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거나 서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티베트 불교의 도상이 등장하고 양식적 특징이 반영되어 14세기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금동불감도 중요한데 앞의 두 유물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입니다. 크기도 좀 더 작은 불감이고 기형의 특징도 차이가 있습니다. 난간을 두른 사각형의 기단과 법당 모양 본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다지가 아닌 위아래로 분리되는 형식입니다. 지붕은 기와골이 선명하고 치미가 달린 모습입니다. 기단 위에 삼존불을 놓고 뚜껑을 덮습니다. 법당에는 앞면과 양쪽에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안에 모신 불상을 잘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건물의 형태를 충실하게 묘사하고 흥미로운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작은 불감은 개인이 예배용으로 간직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찰의 정각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방 안에 모시고 다시 그 안에 귀한 존상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염원과 소망을 담았을 것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큰 불국토의 세계를 표현했고 시대적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불교 조각가는 다른 모습인데요. 승려상입니다. 해인사에는 희랑대사의 모습을 조각한 상이 전합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10대 사찰에서 스님의 초상을 소조로 만들어 봉안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님의 모습을 사찰에 모시는 전통은 오래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전한 유물은 거의 없습니다. 희랑대사상이 유일한 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랑대사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 초에 활약했던 승려입니다. 후삼국이 경쟁하는 혼란기에 왕건 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당시 해인사는 견훤을 지지하는 남학파와 왕건을 지지하는 북학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희랑대사는 북학파의 종주였습니다. 고려가 건국되자 왕의 스승이 되었고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조각상의 높이와 무릎 너비를 보면 등신대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입니다. 얼굴의 주름과 오똑한 코에 튀어나온 광대뼈가 그대로 보입니다. 실제 모습을 보고 제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른 몸에 결과부자한 다리 위로 양손을 포개고 단정히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인상은 덕이 높은 수행자의 기품에서 나온 듯합니다. 그런데 앞가슴에 작은 구멍이 있어 의문이 듭니다. 유명한 서역의 승려 불도징은 왼쪽 가슴에 구멍이 있었는데 밤에 독서할 때면 환한 빛을 발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리고 해인사의 모기가 들끓어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대사가 스스로 가슴에 구멍을 뚫어 모기에게 피를 보시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종교적인 신통력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희랑대사의 영험함을 강조하기 위한 독특한 표시로 추정됩니다. 조각상의 앞면은 건칠로 만들고 뒷면은 나무로 제작되었습니다. 건칠은 못이나 삼배와 같은 헝겊을 여러 개 바르고 오칠을 반복하면서 형태를 만드는 제작 기법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혼용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원래 전체를 건칠 기법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시기에 뒷면이 크게 파손되어 나무를 잇대어 수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승려 조각상이 활발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법력이 높은 고승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존상을 만들었고 현존 유물도 많이 전합니다. 반면 우리는 희랑대사상이 유일한 승려상입니다. 때문에 존재만으로도 중요합니다. 이 존상은 사실적인 표현과 제작 기법의 특수성을 보여주며 고려시대 다양한 불교 조각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교 미술의 이해, 고려시대의 불교 조각. 수고하셨습니다.